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 다들 무탈히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올해로 60대가 된 여자입니다. 저에 대한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주는 것은 태어나 처음이라 글을 쓰는 것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기도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해준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부디 이 글을 들어주시는 분들께서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부모에 대한 기억은 전혀 없이 고아원에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아원에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 아이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모두 가지고 있었죠. 부모가 사고를 당해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아이도 있었고 부모가 너무나도 가난하여 돈을 벌어온다는 명목으로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고아원 원장님을 원장 어머니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를 돌봐주셨던 원장 어머니는 제가 여태 보고 만났던 사람들 중 가장 인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아마 이 마음은 제가 천수를 다해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변하지 않을 사실일 겁니다. 마치 마더 테레사 같이 다정하고 따뜻했던 원장 어머니는 저마다의 상처가 많은 고아원 아이들의 따뜻한 햇살이 되어주셨고 그늘이 되어주셨습니다. 고아원에는 아이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입양을 가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새로운 가족을 찾았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었지만 서로 정이 들었던 아이들 사이에서는 조금 아쉬운 작별이긴 했지요. 저 또한 고아원에 11년이라는 세월을 있으면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고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 어머니께서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셨습니다. 안녕, 너구나, 윤지숙이라는 아이가. 원장 어머니를 따라 원장실로 들어가니 인자하게 생긴 아주머니와 아저씨 한 분이 소파에 앉아 저에게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낯을 조금 가리던 채가 원장 어머니 뒤로 숨으니 원장 어머니는 살풋 웃으시며 제가 낯을 가린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 좀 더 자주 봐야겠네. 원장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잠시 고민하던 표정을 짓던 두 부부는 앞으로 자주 저를 보러 오겠다고 말을 하고는 원장 어머니와 인사를 나누고 고아원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라지자 저는 곧바로 물어보았죠. 저분들은 누구세요? 너를 보고 싶어 하던 분들이셔. 저를요? 저를 왜요? 우리 지숙이가 너무 예뻐서, 햇살 같아서, 그래서 지숙이랑 가족이 되고 싶으시대. 고아원에 오랜 시간 있으면서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였습니다. 예쁘다, 햇살 같다는 이야기는 원장 어머니나 할 법한 말이었기 때문에 그저 낯설었지요. 가족이 되고 싶다는 말에 기쁘다기보다는 어린 마음에 나를 언제 봤다고 가족이 되고 싶다 말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그래봤자 한낱 호기심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그것은 제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분들은 매일매일 저를 보러 오기 시작했고 매번 방문할 때마다 아이들 줄 아이스크림이나 빵 등 각종 간식들 그리고 새 옷들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아원의 가장 오랜 후원자라는 것을 알게 된 것도 그맘때쯤이었죠. 그들은 몇 주가 지나도 저와 가족이 되고 싶다는 의사를 명백히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다 잠든 늦은 밤 원장 어머니께서는 저를 따로 원장실로 불러내어 따뜻한 차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셨죠. 지숙이는 어떻게 생각해? 어떤 거요? 지숙이랑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분들이랑 같이 사는 거 말이야. 어떻게 생각하냐고. 딱히 고민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애진작에 입증이 되었고 고아원의 오랜 후원자였기 때문에 제가 입양을 가더라도 학대를 당한다거나 안 좋은 일을 당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저의 결정만이 남은 상태에서 저는 그들과 가족이 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아이들이 입양을 가는 날 예쁘게 단장을 해줍니다.
평소 안 입었던 새 옷을 입히고 머리도 예쁘게 묶어주지요. 평소와는 다른 내 모습에 입양을 간다는 것을 직감이라도 하듯 함께 지냈던 아이들이 우르르 몰려와 눈물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그 좋은 아줌마 집에 가는 거야? 응, 언니는 이제 새로운 가족이랑 살러 가. 잘 됐다. 언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도. 누나 행복해야 해. 알겠지? 거기 가서도 우리 잊으면 안 돼. 걱정 마. 잊을 일 없을 테니까. 너희들도 꼭 행복해야 해. 알겠지? 동고동락했던 아이들과 짧은 작별 인사를 끝내고 정들었던 고아원을 떠나 새로운 가족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태어나 생전 처음 보는 저택, 으리으리했던 주차장,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저를 맞이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이제는 나의 엄마 아빠가 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 문을 열고 내리니 활짝 웃는 얼굴로 저에게 다가오며 왔구나 우리 딸, 우리 가족이 된 걸 진심으로 환영해 라 말해주곤 품에 꼭 안아주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저는 그날 새로운 가족이 생기게 되었죠. 나를 품어줄 새로운 가족이 생긴다는 건 정말 어색한 일이었지만 저는 그때 처음 가족의 행복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다는 것, 학교 끝나고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저녁 시간에 갓 지은 밥 냄새가 난다는 것, 잠이 올 때 몸을 누일 푹신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었죠. 양부모님의 변함없는 사랑 덕에 낯을 가리고 소심했던 저의 성격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어갔고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는 학급의 반장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도 곧잘 했기 때문에 종종 학급 친구들이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가르쳐 주기도 했지요. 제 인생이 변하게 된 계기의 99% 정도는 제게 세상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양부모님 덕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행복한 날만 계속되었다면 좋을 텐데 세상은 제가 너무나도 행복했던 것이 보기 싫었던 것인지 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안겨주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무렵 주말을 맞아 가족여행을 가던 저희 가족이 역주행 오던 화물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쾅하는 굉음과 함께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보이는 것은 차 안이 아닌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윤지숙 환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여기는 성심대학병원입니다. 차 사고가 나서 이쪽으로 실려왔어요. 엄마랑 아빠는요? 윤지한 환자분이랑 성희옥 환자분 따님 되시는 거 맞죠? 네, 맞아요. 저희 엄마랑 아빠는 어디에 계시는데요? 아버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어머님은 치료 중 운명하셨습니다. 학생은 어머님이 품에 껴안아서 충격을 덜 받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저 또한 성치 않은 몸이었지만 가족이라고는 저 혼자뿐이었기에 부모님의 장례를 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원장 어머니도 소식을 접하시고는 한달음에 달려와 장례 치르는 것을 도와주셨죠. 감사합니다, 원장 어머니. 뭐가 감사해, 당연한 일을 가지고. 지숙이 예쁘게 잘 컸네. 내년이면 성인이지? 네, 저 입양 갈 때가 11살이었는데 벌써 8년이 지났네요. 한번 찾아뵀어야 하는 건데. 괜찮아. 좋은 일로 봤으면 더 좋았을 텐데. 토닥토닥. 원장 어머니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셨어요. 그날의 저에게 어떤 방법이 가장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되는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죠. 양부모님은 교류를 하는 친척들조차 몇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돌아가신 후에도 저를 거두어 키워주거나 조금이라도 거들떠보는 사람조차 없었어요. 남은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제 몫으로 남겨진 수십억 대의 유산이었죠. 하지만 그 돈은 쓰고 싶을 때 펑펑 쓰며 사치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의 목숨값이었기에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제가 10년가량을 살아왔던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을 살다 떠난 고아원은 시간이 많이 흘렀어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새로운 아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원장 어머니의 얼굴에는 어느새 주름이 깊게 자리 잡았지만 아이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리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죠. 자라왔던 곳이라 그런지 원래 살고 있던 집보다도 편안한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린 아이들을 돌보아주고 쌓인 빨래를 빨고 남는 시간에는 아이들과 술래잡기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하면서 놀아주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렇게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그 사이 같이 봉사를 하는 한 남자와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감정도 관심도 없었는데 순박한 표정과 말투, 그리고 인품이 마음에 들었죠. 원외 봉사자가 저희 둘뿐이다 보니 원장 어머니도 저희 두 사람을 본격적으로 엮어보고 싶은 심산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숙이, 너 창건 학생 어떻게 생각해? 창건 씨요? 뭐 착하고 순하고 애들 좋아하고 뭐 그런. 네가 올해 몇 살이지? 저 올해 20살이에요. 20살? 연애하기는 딱 좋은 나이네. 창건 학생 내가 봐도 참 순하고 착한 청년인 것 같아 보이는데 생각 있음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사실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에게 제대로 다가갈 수 없었던 건 지금은 누군가를 만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세상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저는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의 이불을 빨래하던 중 그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 되게 오랫동안 같이 봉사했는데 대화 한마디 못 해봤네요. 그렇네요. 워낙에 일이 많으니까. 저 혹시 몇 살이세요? 전 올해 20살이에요. 오, 저랑 동갑이시네요. 말 편히 해도 될까요? 네? 뭐 그러세요. 그는 오래전부터 저에게 말을 걸고 싶었던 것처럼 신이 나서 혼자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본인이 고아원에서 봉사를 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살아온 환경까지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오늘 말도 처음 해봤는데 이런 것까지 들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그는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이상한 건 낯선 사람과 긴 대화를 나누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제가 그의 이야기는 하나도 싫지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오히려 불우한 환경에서 밝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준 그에게 내적 동질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니 아래에서 자라왔다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엄마는 다른 행복을 찾아 멀리 떠나버렸고 아빠는 멀리 돈을 벌러 간다고 말을 한 뒤로 16년 동안 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엇나가지 않고 이렇게 반듯하게 잘 자라준 그에게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마워요. 네?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는데도 남을 도와주면서 살고 있잖아요. 어긋나지 않고 바르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요. 할머니가 창건 씨 참 자랑스러워 하실 것 같아요. 하하, 그랬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노안으로. 저는 엄청 슬펐는데 남들은 호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그만큼 살다 가신 것만으로도 어디냐면서. 참 웃기지 않아요? 아무리 호상이라도 가족들은 슬플 텐데. 순간 실수를 한 건 아닌가 싶었지만 그는 당황스러운 제 표정을 읽은 것인지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며 되려 제가 이런 말을 해줘서 고맙다는 말을 해주었습니다. 덕분에 어색한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그리고 봉사가 끝나는 시각 그는 가방을 챙기는 저를 붙잡고 같이 밥을 먹자며 말을 걸었어요. 밥이요? 네, 저 지숙 씨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더 알아보고 싶어요. 지숙 씨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저라는 사람이 부담스러우시면 거절하셔도 괜찮아요. 아니요, 봉사하는 사람끼리 가까워지면 좋죠. 저도 막 친구가 필요하던 참이었거든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우리. 그의 제안이 뜬금없고 당황스럽긴 했어도 거절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저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고, 그도 주변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통하는 것도 있었고, 짧은 대화를 통해 저 또한 그와 가까워지고 싶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그날 그와 밥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원장 어머니의 바람대로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을 속삭이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만나게 된 지 2년가량이 지났을까? 그는 저에게 풀꽃으로 엮은 반지를 네 번째 손가락에 끼워주며 평생을 함께 하자는 말을 꺼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없는 고백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나중에 본인이 더 큰 사람이 된다면 그땐 풀꽃 반지가 아니라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주겠다는 말과 함께 2년간 만나왔던 그는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한 사람이었고 이 사람이라면 돈 없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방랑자 생활을 하더라도 함께 한다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여러 번 해왔었기에 저는 그의 멋없는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멋없고 무드 없어도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부모도 친척도 없이 세상에 혼자 뚝 떨어졌던 저희는 둘이서 웨딩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간단히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햇살이 잘 들어와 따뜻했던 저희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지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많은 의지가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감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다는 동반자가 있다는 것은 정말 이제 행복한 일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의 사랑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어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과 다름없이 신혼생활을 보낸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 약속했던 그는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싱싱하고 먹음직스러운 음식도 시간이 지나면 상해버리듯 불타오르던 그의 마음도 점점 상해가기 시작했던 것이었지요. 매일같이 집에 늦게 들어오면서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를 묻혀오던 그 사람. 어느 날 하얀 와이셔츠 위에 옅은 립스틱 자국을 묻혀서 온 것을 보고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웬 립스틱 자국? 아, 그냥 뭐하다 좀 묻었어. 립스틱 자국 아니야. 당신 왜 거짓말해? 누가 봐도 여자 립스틱 묻은 거 맞잖아. 내가 바보로 보여? 적당히 좀 해. 내가 아니라잖아. 당신 뭐 의부증 같은 거 있어? 지금 내가 이상한 거야? 당신 요새 달라진 거 알아? 달라진 건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이지. 그래, 솔직하게 말할게. 예전만큼 당신을 좋아하진 않는 것 같아. 당신도 그렇지? 무슨 소리야?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응, 그런 것 같아. 더 이상 날 좋아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남편의 말. 그리고 그는 이미 몇 개월 전부터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와이셔츠의 립스틱 자국도 늘 묻혀오던 낯선 향수 냄새도 모두 그 사람의 것이었죠. 돈이 그렇게 많으면서 계속 돈을 아끼는 제가 물건을 살 때 비싼 걸 사기보다는 저렴한 것을 사는 제가 공상맞아 보였다며 저와는 더 이상 함께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는 말과 함께 남편은 호련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가까웠던 저희 두 사람은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어 서로를 등지게 되었습니다. 이혼을 한 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원장 어머니는 저에게 재혼을 할 생각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 또래 여자들 중 아이를 일찍 낳은 사람들은 벌써 애가 초등학생이 된 사람들도 있다며 이제 그만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는 것은 어떻겠냐는 말을 하셨어요. 이혼을 한 후 혼자 지내면서 외롭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솔직히 마음 한켠에는 또 전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이혼을 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도 있었기에 누구를 만나 사랑을 하고 재혼을 할 생각은 없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고아로 살아왔지만 나를 입양해 주었던 양부모님이 주셨던 사랑처럼 나도 다른 아이들을 입양해서 받은 사랑을 베풀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원장 어머니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죠. 응?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네, 저도 어린 시절에 고아였지만 양부모님이 저를 입양해 주셨고 많은 사랑을 주셨기에 이렇게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받은 사랑을 저와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되돌려주고 싶어요. 네 뜻이 그렇다면 내일 고아원에 한번 들러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자. 다음 날 아침이 되자마자 저는 고아원으로 향했고 거기서 원장 어머니는 내 쌍둥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 꼬물거리는 4명의 아이들은 부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는 탓에 하루아침에 천의 고아가 되어 이곳으로 들어왔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소개를 시켜주셨지만 저는 처음 봤던 내 쌍둥이들에게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나중에 성장을 했을 때 저와 같은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와 내 쌍둥이들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명 미상으로 고아원에 있던 아이들을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했고 영우, 영규, 영재, 영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고아원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를 하며 느낀 건 아이들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성장을 한다는 것이었어요. 내 쌍둥이들은 제 품에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성장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같은 배에서 짧은 시간차로 태어난 쌍둥이들이지만 확실히 성격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어요. 첫째 영호는 초등학생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의젓했고 둘째 영규는 조금 별스럽긴 했지만 영호를 닮아 성숙한 면모도 있었습니다. 셋째 영재는 노는 것을 좋아했고 말이 정말 많았어요. 그만큼 애교도 정말 많아 틈만 나면 저에게 엄마 하며 안겼고 형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저희 집 사랑둥이가 되어주었죠. 하지만 하나의 사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막내 영현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셋째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학원 한 군데를 보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좋은 성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영호의 경우 담임 선생님께서 영재라고 칭찬을 할 정도로 공부 면에서도 예술적인 면에서도 매우 뛰어난 면모를 보였고 둘째와 셋째의 경우 축구 선수로 키우라는 주변의 권유가 있을 정도로 운동신경이 뛰어났습니다. 그 사이에서 막내 영현이는 늘 학교에 가기 싫다며 늦장을 부렸고 받아쓰기나 일기를 쓰는 숙제 등을 제대로 해가지 않아 혼이 났으며 틈만 나면 동급생 친구들을 주먹으로 때리기 바빴죠. 덕분에 저는 눈 감고도 아이들의 학교를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빈번하게 학교로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막내의 행동에 저는 나를 잡고 막내를 불러 앉혔어요. 영현아, 엄마 눈 똑바로 쳐다봐. 아, 왜요? 싫어요. 엄마는 영현이랑 눈 보고 대화하고 싶은데 싫어? 안 쳐다봐 줄 거야?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말투로 말하자 아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제 눈을 바라봐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이어나갔죠. 엄마는 영현이가 바르고 착한 어린이로 커졌으면 좋겠는데 친구들을 계속 때리고 그러면 그 친구들도 아파할 거고 상처를 받을 거야. 엄마도 그 사실을 알게 되면 마음이 아프고 영현이 왜 그러는지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왜 그러는지 알아야 엄마도 영현이를 이해하지. 엄마, 내 진짜 엄마 아니잖아요. 응? 아이의 말 한마디에 심장은 확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미친 듯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내가 본인들의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황스러워하는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막내는 한숨을 푹 내쉬며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엄마라고 말하지 마세요. 가슴에 커다란 못이 박히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막내는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지도 쳐다봐주지도 않았으며 다른 형제들과도 거리를 두는 듯 보였어요. 장남인 영호는 그래도 마치이니
막내를 살뜰히 챙기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을 열어주지 않자 결국 포기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들은 점점 성장을 하게 되었고 어느덧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졸업해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바로 성적이지요. 요즘은 초등학교 때부터 사교육을 엄격하게 시켜 고등학교 입시를 진행하기 수월하도록 만든다고들 하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도 좋으니 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첫째, 둘째, 셋째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을 치를 때마다 상위권의 성적을 제게 가져왔고, 둘째와 셋째는 중학생이 되자 축구부에 들어가 지역 경기에 출전하곤 했습니다. 이쯤 되면 다들 막내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시겠지요. 막내는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어 1년간의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전 난국인 셈이지요. 폭행 사건에 휘말려 재판이 열리던 날 피해자 부모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 손이 닳도록 싹싹 빌었지만 재판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워낙 좋지 않았던 탓이었죠. 제가 10달 동안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낳았다고 생각을 했고 부족한 것 없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꾸만 어긋난 길로 틀어져 버리니 저 또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막내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저는 말없이 막내의 손을 잡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저의 발길이 닿은 곳은 예전에 제가 기분이 울적하고 삶이 힘들 때마다 들리던 한 마을이었어요. 작은 동네였지만 예쁘게 피어있는 동백꽃과 잔잔한 바다, 그리고 바다가 들려주는 파도소리, 은은하게 풍겨오는 바다 내음까지 다른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매력이 많은 곳이었죠. 여기는 왜 데리고 오신 건데요? 영현아, 저기 봐. 등대가 참 예쁘지 않아? 여긴 왜 데리고 오신 거냐고 물었어요. 내가 밉지? 친엄마도 아닌데 계속 친엄마 행세나 하려고 하고 말도 안 듣고 맨날 싸움이나 해서 소년원까지 갔다 왔는데도 나는 네 손을 잡고 이런 것이나 오고 내가 너 같았어도 참 이해 안 갔을 거야.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영현아, 엄마도 고아였어. 나 낳아주신 분들 얼굴도 몰라. 어릴 때부터 초등학생일 때까지 쭉 너희 쌍둥이들이 있던 고아원에서 자랐고 좋은 양부모님들을 만나게 되었어. 그렇게 행복해지려던 순간에 사고로 양부모님들을 잃었고 내가 사랑했던 남편도 나를 버렸단다. 엄마 인생 참 기구하지. 저는 막내의 손을 잡고 덤덤히 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딱히 알고 싶진 않았겠지만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다른 아이들에게는 마음을 털어놓지 못했지만 희한하게 막내에게만큼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막내는 멍하니 저를 쳐다보고만 있었고 저는 그냥 웃으며 이야기를 이어나갔죠. 그냥 확 죽어버릴까 생각도 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난 고아원에서도 양부모님께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 정작 나는 받은 사랑을 돌려준 것 같지가 않더라. 그래서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 입양을 선택했어. 그때 엄청 작고 꼬물거렸던 너희 내 쌍둥이들을 만났고 난 고민 없이 너희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지. 비록 10달 동안 배 아파 너를 낳은 친부모님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확실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어. 엄마는 너희를 단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 없다는 거. 그리고 네가 아무리 말썽을 많이 부리고 사고를 친다 하더라도 세상이 아무리 너에게 등을 돌린다고 하더라도 엄마는 쭉 네 편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 엄마는 정말 너를 많이 사랑해, 영현아. 너희는 누가 뭐라고 하든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야. 그거 하나만 알아줬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내 아들. 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털어놓은 덕분이었을까요? 그날 이후 막내는 더 이상 큰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 후
막내를 데리고 여기저기 아름다운 곳을 찾아다니며 함께 풍경을 보고 마음을 비우고 하며 가까워지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막내는 사이가 대면대면했던 첫째에게도 말을 걸어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변했습니다. 정말 폐쇄적이고 반항적이었던 성격은 어느덧 점점 변해갔고 저에게도 스스럼 없이 말을 걸 정도로 막내 아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성적에도 변화가 생겨 담임 선생님들이 놀라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올 정도였지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 아이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요. 졸업식 날 듬직한 4명의 아이들이 모여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의 친부모가 살아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요. 아이들은 좋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고 첫째와 둘째, 셋째 아들은 좋은 회사에 들어가 직장인이 되었지만 대학을 가지 않은 막내는 사진 일을 해보고 싶다며 여러 스튜디오를 전전하며 사진 기술을 배우러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은 각자 독립을 해서 떠났습니다. 바쁜 아이들은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만 연락을 하고 집에 들리고는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화를 걸면 안 받거나 받아도 간단한 안부만 겨우 물었습니다. 항상 바빠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제게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좋은 곳에 쓰기로 하여 이제껏 손 하나 댄 적 없던 부모님의 유산을 모두 사기당하게 된 것이죠. 부동산에 투자해 돈을 불려 아이들에게 좀 나눠주고 남은 돈으로는 고아원에 기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던 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인해 돌아가신 양부모님께서 저에게 물려주신 유산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되었고 저에게는 순식간에 이 작은 집 하나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두 번째 비극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집에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곁엔 막내만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없었죠. 그리고 막내는 제 형들과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돌아올 무렵 막내의 통화 소리도 귀에 들려와 박혔죠. 엄마 사고로 병원에 계셔. 빨리 와 다들. 뭐? 엄마가 사고로 다쳤는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별 볼 일 없다고? 친엄마도 아닌데 왜 오냐고? 너네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다 듣지 않아도 대충 무슨 이야기인 줄 알았습니다. 돈 없고 다치기까지 한 어미가 짐이겠죠. 이야기를 듣다 일어나려는데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눈을 뜬 것을 본 막내가 의사 선생님을 불렀고 들어온 의사 선생님이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차에 그다지 세게 들이받진 않았지만 허리에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하반신 마비가 왔다는 것이었죠. 그날 이후로 두 다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이동을 하지 못해 휠체어에 의지하며 생활을 해야만 했죠. 모든 일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사기부터 교통사고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날 버린 것까지. 저는 머릿속에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키운 아이들인데 한순간에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한편으로는 미칠 듯한 배신감마저 들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막내 아들의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한참을 누워서 울다가 진정이 된 이후 막내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아이들은 이미 본인이 입양하라는 사실과 제가 수십억 대의 자산가라는 사실까지 모두 알고 있었고 돈이 사라지게 되자 이제는 물려받은 재산조차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와 연을 끊은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막내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 그저 허탈함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생각했는데 다 망쳐놓은 사람이 되어버렸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엄마는 제가 지킬 거고 제가 엄마의 다리가 되어드릴 거예요. 저 어릴 땐 정말 말 안 듣는 꼴통이었고 엄마 속만 썩이던 막내 아들이었지만 엄마 아들 지금은 정말 유명한 사진작가로 일하고 있어요. 막내 아들은 저를 지켜주겠다 말하며 휴대폰으로 기사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바깥 풍경과 웨딩 사진을 결합한 사진을 촬영하여 이 업계 내에서는
독보적인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는 인터뷰 기사였죠. 어릴 적 제 속을 그렇게도 뒤집어 놓던 아들은 국내 웨딩 촬영 쪽으로는 꽤 유명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쟤는 커서 뭐가 될까? 저거 커서 사람 구실을 하고 살 수 있겠어? 라는 소리를 듣던 막내 아들은 본인이 잘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찾아 하면서 서서히 유명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죠. 크게 잘해준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길을 잘 찾아간 막내 아들이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못난 엄마의 모습을 보인 것 같아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돼가지고 네 앞길을 막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엄마, 저 소년원에서 나왔을 때 엄마가 저 바닷가에, 엄마가 힘들 때마다 갔다 던 그곳에 저 데려가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엄마가 그걸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그때 맡았던 바다 냄새, 들려왔던 파도 소리, 붉은색 항구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지. 저는 그때 다짐했어요. 엄마가 제 친엄마인지 아닌지는 이제 중요한 게 아니구나. 엄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정말 사람답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공부를 했고 사진을 배웠어요. 엄마가 그때 보여준 풍경,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별거 아닌 바다의 모습이었겠지만 저한테는 아니에요. 정말 소중했고 아직까지도 선명한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 기억 덕분에 남에게 추억을 만들어주는 사진작가가 된 거고요. 엄마 덕분에 저 이렇게까지 클 수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절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라고 생각해요. 막내는 그 시절을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 선택했던 그날이 막내 아들에게는 인생을 뒤바꾼 날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게 살 것이라고, 본인이 이제는 저를 지킬 차례라고 막내 아들은 제 눈을 보며 굳게 다짐을 해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또 눈물을 보이니 막내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제 눈물을 닦아주며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본인에게 가족은 저 하나뿐이라는 말과 함께 그날 이후 저는 막내 아들과 지내게 되었습니다. 성치 못한 다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서 화장실에 갈 때나 어딘가 이동을 할 때에는 항상 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런 제가 귀찮을 법도 하지만 막내 아들은 단 한 번의 귀찮은 내색 없이 웃으며 저를 보살펴 주었죠. 그리고 지금은 아들이 야외에서 사진을 찍는 날이면 항상 저를 데리고 가 예쁜 풍경들을 눈에 담게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아픈 아들을 데리고 좋은 풍경을 보여주며 마음을 정화하게 했던 것처럼 지금은 저의 아들이 다리가 불편한 저를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제 아픈 마음을 달래주고 있네요. 지금도 저희 모자는 하루하루 추억 속 한 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여러 상황을 겪게 됩니다. 꽃밭에 들어놓은 것처럼 행복한 날도 있을 테지만 세상 거친 소나기를 온몸으로 맞는 것처럼 힘든 날도 분명히 존재할 테고 내가 예상하지 못한 행복이나 불행이 찾아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은 나를 무릎 꿇게 만들고 예상치 못한 행복은 사람을 붕 뜨게 만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들에 있어 쉽게 무너질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람은 행복할 수도 있고 힘든 순간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은 있을 테지만 시간이 지나면 땅이 굳고 날이 개어 다시 햇살이 비추는 날도 꼭 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늙은이의 이야기가 너무 길고 지루하진 않으셨을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루는 되도록 빛으로 가득하기를 빌며 이 사연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